지금 뭘 숨기시는 겁니까? 야! 지금 백 있다고 상관한테 대드는 거야? 병사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알면서 그냥 이대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사람의 언성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헬기 2대, 부대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헬기에서 내린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부대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과연 지연이 근무하는 이 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가요? 운전을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아니시면 차 한잔 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서로 댓글로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연 중위는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몸이 먼저 반응하는 습관이 된 지 오래였죠. 침대에서 일어나 정갈하게 이불을 개고 군복주름 하나 없이 다림질된 상태를 확인한 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발머리를 뒤로 넘기며 그녀는 잠시 자신의 눈동자를 들여다봤어요. 23살 육군 중위. 김지연이라는 이름 뒤에는 언제나 무거운 기대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군인 가문이었어요. 큰언니 김미연은 중장, 둘째 김하연은 소장, 셋째 김하연은 준장. 모두가 여군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죠. 지연은 네 자매 중 막내였고 유일한 남자 형제인 오빠 김태현은 민간인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연은 더욱 자신이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어요. 육군사관학교를 거의 수석에 가까운 성적으로 졸업한 것도 군수사령부에 배치받아 성실하게 근무하는 것도 모두 그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군수사령부는 군의 혈관과도 같은 곳이었죠. 탄약부터 식량, 피복, 장비까지 모든 물자가 이곳을 거쳐 전방으로, 후방으로, 각 부대로 흘러갔습니다. 지연의 업무는 주로 방호장비 관리였어요. 방독면, 화생방 보호에 필터 등 생명과 직결된 물품들이었죠. 그녀는 매일 아침 물품 대장을 펼치고 입출고 내역을 점검하며 품질 검사 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건 하나가 전장에서 누군가의 목숨을 지킬 수도 잃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오전 8시 사무실에 도착한 지연은 책상 위에 놓인 공문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모 보병사단에서 올라온 긴급 보고서였죠. 제목은 방독면 품질 이상 건이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펼쳐들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보급된 방독면 10개 중 8개에서 필터 장착 불량, 고무 파손, 시야 렌즈 흐림 현상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조사는 성창이라는 군납업체였죠. 지연은 그 이름을 본 순간 미간을 좁혔습니다. 성창?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 급성장한 중견 군납업체로 방독면과 화생방 장비 납품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한 불량이 아니야. 지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컴퓨터를 켰습니다. 납품 이력을 조회하자 성창에서 납품한 방독면은 지난 2년 동안 총 3만여 개에 달했어요. 만약 이번 불량이 해당 로트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해야겠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그 전에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성창 본사는 서울 금천구에 있었어요. 멀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지연은 성창 본사 앞에 섰습니다. 낡은 오피스텔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간판도 희미했고 입구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군납업체치곤 규모가 초라했죠. 지연은 안으로 들어가 접수대에 있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수사령부 김지연 중위입니다. 성창의 임원분과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안쪽을 바라보더니 잠시 후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는 김동관 상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엔 피곤함과 불편함이 동시에 묻어났죠. 무슨 일이십니까, 중위님? 김동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최근 납품하신 방독면에서 품질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로트 번호 확인과 제조 과정 점검이 필요합니다. 공문은 받으셨습니까? 아직 공문은 발송 전입니다. 긴급 사안이라 먼저 방문했습니다. 김동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공문도 없이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도 절차가 있어서요. 지연은 그의 반응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보통 군납업체라면 품질 이상 보고가 들어오면 즉각 협조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김동관은 오히려 방어적이었죠. 그의 눈빛은 불안했고 말투는 회피적이었습니다. 상무님, 이건 병사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오시면 저희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공문 받으시면 그때 다시 연락 주십시오. 김동관은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듯 사무실 안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이건 단순한 품질 불량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 차에 올라타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상급자인 최철원 소령에게 전화를 걸었죠. 소령님, 김지연입니다. 방독면 불량 건으로 성창 본사를 다녀왔습니다. 왜 마음대로 움직였나? 최철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긴급 사안이라 판단했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고도 없이? 김중희, 자네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니야. 돌아와. 전화는 끊겼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왜 소령은 그렇게 불쾌해했을까? 왜 조사를 막으려 했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녀의 가슴속엔 불안과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연은 책상 앞에 앉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강원도 화천부대에서 올라온 불량 방독면 보고서. 그녀는 로트 번호를 확인하며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어요. 해당 로트는 작년 11월에 납품된 것이었고 총 5,000개가 전국 각지 부대로 배분됐습니다. 그중 화천부대에 배정된 건 200개. 10개 중 8개가 불량이라면 나머지 부대는 어떨까? 지연은 즉시 각 부대에 품질 점검 요청 공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최철원 소령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김중희, 지금 뭐 하는 건가? 품질 점검 요청 공문을 작성 중입니다. 누가 허락했나? 지연은 고개를 들어 소령을 바라봤습니다. 소령님, 이건 긴급한 사안입니다. 불량 방독면이 배치된 부대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최철원은 지연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모니터를 끄고 말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아니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중희, 군은 복잡한 곳이야. 모든 걸 다 파헤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번 거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손 떼. 지연은 소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소령님, 저는 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명령이야, 김중희. 최철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명령. 상급자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죠.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같은 부서의 구범준 대위를 만났습니다. 구범준은 32살로 군수사령부에서 5년째 근무 중인 선배 장교였어요. 지연보다 계급은 한 단계 높았지만 늘 후배들에게 다정했고 부조리한 일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었죠. 지연은 그를 믿었습니다. 대위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구범준은 복도 끝 작은 휴게실로 지연을 데려갔어요.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죠. 지연은 조심스럽게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성창 방문, 김동관의 반응, 최철원 소령의 명령까지. 구범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지연중이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 거야. 대위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범준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성창은 그냥 단순한 업체가 아니야. 뒤에 사람들이 있어. 내가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건드리면 안 돼. 하지만 불량 방독면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위험합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자네 혼자선 어쩔 수 없어. 이 조직은 생각보다 깊고 넓어. 자네가 진실을 파헤치려 하면 오히려 자네가 다칠 거야. 지연은 구범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는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대위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르는 척해. 그게 자네를 지키는 길이야. 구범준은 그렇게 말하곤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지연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군사령부 건물.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모르는 척할 수 없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그날 밤 지연은 몰래 군수사령부 창고로 향했습니다. 야간 근무자는 없었고 경비는 느슨했어요. 그녀는 방독면이 보관된 구역으로 들어가 성창에서 납품된 다른 로트 번호 제품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꺼내 점검했죠. 필터를 분리하고 고무 상태를 확인하고 렌즈를 들여다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10개 중 7개가 불량이었습니다. 어떤 건 필터가 아예 제대로 장착되지 않았고 어떤 건 고무가 찢어져 있었으며 어떤 건 렌즈가 뿌옇게 흐려 시야 확보가 불가능했죠. 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의도적인 불량 납품이었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그녀는 휴대폰으로 증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각 로트 번호, 불량 상태, 제조일자까지 꼼꼼히 기록했죠. 자료를 정리해 상부에 보고할 생각이었습니다. 최철원 소령을 거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하지만 그 순간 창고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불을 끄고 선반 뒤로 숨었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창고 안을 훑었죠. 지연은 숨을 죽이며 그 불빛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녀가 숨은 선반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았어요. 들키면 끝이었죠. 하지만 다행히 그 사람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잠시 후 창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지연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선반 뒤에서 나와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죠.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 일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분위기는 어딘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고 최철원 소령은 냉랭한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작성했던 보고서 파일이 사라져 있었어요. 백업 폴더도 임시 저장 파일도 모두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지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창고에서 찍은 사진들은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군수사령부가 아닌 국방부 감찰실로 직접 보낼 생각이었죠. 조직 내부에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점심시간 지연은 구범준 대위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동료에게 물었죠. 구범준 대위님은 어디 계십니까? 전출 명령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떠나셨습니다. 전출이요? 어디로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구범준 대위의 전출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거된 것입니다. 지연은 불안감이 엄습했죠. 다음은 자신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은 국방부 감찰실로 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메일과 우편 2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그리고 저녁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었죠. 서랍은 뒤집어져 있었고 책상 위 서류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으며 침대 매트리스까지 들쳐져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왔어? 지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휴대폰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기에 무사했어요. 하지만 노트북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안엔 추가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었죠.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막으려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조직 내부에 있다는 것.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연은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 싸움은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큰언니 김미연 중장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언니들을 끌어들이기엔 이른 시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지연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엔 작은 소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필체는 익숙했습니다. 구범준 대위의 글씨였죠. 지연은 서둘러 소포를 들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군사령부 뒤편 작은 공원.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아 소포를 열었어요. 안에는 USB 하나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죠. 지연 중위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당신이 이 싸움을 끝내야 합니다. USB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구범준. 지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숙소로 돌아갔어요. 노트북은 없었지만 동료에게 빌린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폴더들이 나타났죠. 파일명들을 보는 순간 지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뇌물수수네요. 성창 김동관 최철원 통화 녹음, 방독면 독성 필터 조작 보고서.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엑셀 파일엔 최철원 소령이 성창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총 3억 원.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최철원과 김동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령님, 이번 건 잘 넘어갔습니까?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처리했어. 대신 약속한 거 잊지 마. 물론입니다. 다음 달에 입금하겠습니다. 지연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어요. 최철원 소령은 병사들의 생명을 돈과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방독면 독성 필터 조작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창은 원가 절감을 위해 필터 내부 활성탄을 저급 제품으로 대체했고, 심지어 일부 필터엔 독성 물질이 포함된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죠. 만약 이 방독면을 착용한 병사가 화학전 상황에 노출된다면 오히려 방독면이 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성창은 불량 제품을 납품하며 폭리를 취했고 최철원 소령은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구범준 대위를 전출시키고 지연을 압박한 것이죠. 이젠 숨길 수 없어. 지연은 다시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국방부 감찰실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군, 검찰, 그리고 언론사에도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막을 수 없도록. 파일 전송이 완료되자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싸움은 시작됐죠. 이튿날 아침 군수사령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방부 감찰관들이 급습했고 최철원 소령의 사무실은 즉시 봉쇄됐어요. 최철원은 긴급 조사를 받게 됐고 성창 본사에도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죠. 군 내부는 물론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납비리 의혹, 방독면 불량 납품 파문, 중위 한 명이 밝혀낸 3억 원 뇌물수수. 기사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지연은 사무실에서 그 기사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죠. 이제 그녀는 조직 내에서 미움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내부 고발자, 배신자, 그런 꼬리표가 붙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연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옳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국방부 감찰실에서 지연을 소환했습니다. 그녀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로 향했어요. 감찰실 조사관들은 그녀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김지연 중위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위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 덕분에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처음 불량 방독면을 발견한 순간부터 성창 방문, 최철원 소령과의 대화, 창고 조사, 그리고 구범준 대위로부터 받은 USB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어요. 조사관들은 꼼꼼히 기록했고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지연의 휴대폰과 USB를 제출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지연은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돌아보니 큰언니 김미연 중장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는 정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 별 3개가 석양을 받아 반짝였어요. 지연은 언니를 보자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언니. 김미연은 지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미안해요. 언니한테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 한 거 이해해. 하지만 이제부턴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리가 있잖아. 김미연은 지연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직접 나설게. 이 사건 끝까지 밝혀낼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나선다면 두렵지 않았어요. 김미연 중장은 군에서 가장 공정하고 원칙적인 사람으로 유명했으니까요. 그날 밤 김미연은 둘째 김하연 소장, 셋째 김하연 준장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4자매가 모인 건 오랜만이었죠. 지연이가 큰일을 해냈어. 김미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기사 봤어. 정말 대단해, 막내. 김하연 소장이 지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위험한 일이기도 해. 조직 내부에 적이 많아질 거야. 김하연 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해. 지연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일이야. 김미연은 자매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내일 아침 군 내부조사위원회를 긴급 소집할 거야. 이 사건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야. 군의 신뢰와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야. 철저히 조사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야. 자매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연을 바라봤죠. 지연은 언니들의 눈빛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였고 정의가 함께였습니다. 다음 날 군 내부조사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위원장은 김미연 중장이 맡았고 위원들은 각 군 고위 장성들과 법무관들로 구성됐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김미연은 단상에 서서 위원들을 둘러봤죠.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은 단순한 군납 비리가 아닙니다.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범죄입니다. 철저히 조사하고 모든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할 것입니다. 위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는 즉시 시작됐어요. 성창의 납품 이력, 최철원 소령의 계좌 추적, 김동관과의 통화 내역, 그리고 방독면 품질 검사 결과까지 모든 자료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죠. 한편 최철원 소령은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검찰 조사에서 그는 끝까지 발뺌했지만 통화 녹음 파일과 계좌 내역 앞에서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빚이 많았고 성창에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병사들의 목숨을 팔았습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철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은 통하지 않았죠. 성창의 김동관 상무도 체포됐습니다. 그는 출국을 시도하다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어요. 여권을 압수당하고 검찰 조사실로 압송됐죠. 김동관은 최철원보다 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회사 운영만 했을 뿐입니다. 불량 제품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입니다. 실수로 3만 개의 불량품이 납품됩니까? 게다가 독성 물질까지 포함된 제품을요? 검사는 조작된 필터 샘플을 김동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인 원가 절감이고 명백한 사기이자 살인 미수입니다. 김동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도 결국 진술을 시작했죠. 성창은 지난 3년간 불량 제품을 납품하며 약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그중 일부를 최철원 소령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로 제공했습니다.
연루된 사람은 최철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부서 장교 2명도 추가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연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증인으로 여러 차례 조사에 응했고 법정에도 출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조직 내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멀리했고 후배들은 그녀를 경계했죠. 내부 고발자는 영웅이 아니라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복도에서 한 선임 대위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지연을 지나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위님 덕분에 분위기 엉망이네요. 조심하세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죠. 옳은 일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외로운지, 왜 아무도 편이 되어주지 않는지. 그날 밤 지연은 숙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강원도 화천부대의 한 병사였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중위님께, 저는 이등병 박민수입니다. 중위님 덕분에 저희 부대에 새 방독면이 지급됐습니다. 예전 거는 정말 이상했어요. 쓰면 숨이 안 쉬어지고 눈도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젠 괜찮습니다. 중위님이 저희를 지켜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였고 보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 달 뒤 군사법정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병합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피고인은 최철원 소령과 김동관 상무였죠. 방청석은 기자들과 군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고 개정이 선언됐습니다. 최철원과 김동관은 각각 변호인을 대동한 채 피고인석에 앉았죠.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 최철원, 김동관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검사는 기소장을 낭독했어요. 뇌물수수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 그리고 병사들의 생명을 위협한 중과실치사 미수죄까지. 죄목은 다양했고 형량도 무거웠습니다. 검사는 증거 자료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계좌 이체 내역, 통화 녹음 파일, 불량 방독면 샘플, 그리고 독성 필터 분석 보고서. 모든 증거는 명백했죠. 변호인은 정상 참작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군인과 군납업체로서 도리를 저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입니다. 이어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지연이 증인석에 올랐어요. 법정 앞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지연은 심호흡을 하고 선서를 했죠.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언제 처음 불량 방독면을 인지했습니까? 작년 12월 초순 강원도 화천부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통해 인지했습니다. 그 후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성창 본사를 방문해 확인을 시도했으나 김동관 상무가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군수사령부 창고에서 다른 로트번호 제품들도 점검했고 대부분 불량임을 확인했습니다. 상급자인 최철원 소령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하지만 소령님은 조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철원은 고개를 숙였죠. 검사는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증인은 왜 계속 조사를 진행했습니까? 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단 한 명의 병사라도 숨 쉬는데 불편함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방독면은 생명을 지키는 장비입니다. 그걸 지키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재판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지연은 흔들리지 ANGEIGH습니다. 모든 질문에 명확히 대답했고 증거는 명백했죠. 신문이 끝나고 지연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방청석에서 큰언니 김미연이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연도 언니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은 2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구범준 대위도 증인으로 출석해 최철원과 성창의 공모 정황을 증언했어요. 다른 군 관계자들도 차례로 증인석에 섰죠. 증거는 쌓여갔고 피고인들의 변명은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최철원 소령이 먼저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병사들에게, 국민들에게, 그리고 군에 누를 끼쳤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동관도 비슷한 말을 되풀이했죠. 재판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죄는 무겁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판결 선고일 법정은 다시 한번 만원이었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대기했고 방청객들은 숨죽이며 재판장을 바라봤어요. 지연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들도 함께였죠. 재판장이 입장하고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최철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고요해졌습니다. 피고인은 군인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군납비리에 가담했고 불량 방독면이 정군에 보급되도록 방조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 중대 범죄입니다. 피고인 최철원을 징역 8년에 처합니다. 최철원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변호인이 그를 부축했지만 그는 제대로 서지 못했어요. 피고인 김동관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은 다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은 군납업체 임원으로서 불량 제품을 의도적으로 납품했습니다. 보온과 절감을 위해 독성 물질이 포함된 재료를 사용했고 이는 병사들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행위입니다. 피고인 김동관을 징역 5년에 처하며 성창은 군납계약을 전면 취소합니다. 김동관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고 판결은 확정됐어요. 재판이 끝나고 지연은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중위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위님 덕분에 비리가 밝혀졌습니다. 어떤 심경이십니까?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임무를 했을 뿐입니다.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게 군인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짧지만 명확한 답변이었어요. 기자들은 계속 질문을 쏟아냈지만 지연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이 그녀를 감싸며 차로 안내했죠. 차 안에서 김미연 중장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지연아. 정말 잘했어. 언니, 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군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김미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을 거야. 내부 고발자는 조직에서 환영받지 못해. 하지만 내가 한 일은 옳았어.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 너를 지킬 거야. 김하연 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은 변해야 해. 지연이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해. 우리가 그 변화를 이끌 거야. 김하연 준장도 미소를 지었어요. 막내 덕분에 군이 조금 더 깨끗해졌어. 자랑스러워. 지연은 언니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젠 괜찮았어요.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며칠 후 지연은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진급은 보류됐어요. 하지만 새로운 보직이 주어졌습니다. 군수본부 윤리 담당관. 군납 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부서였죠. 지연은 명령서를 받아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좌천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지연은 새 사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발신인은 구범준 대위였습니다. 편지를 펼쳤죠. 지연 중위에게. 내가 보여준 용기가 군을 살렸어.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 언젠가 다시 만나면 당당하게 악수하자. 구범준. 지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이제 숨 쉴 수 있겠네요. 지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컴퓨터를 켰어요.
새로운 업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납 계약서 검토, 업체 실사 계획 수립, 내부 신고, 시스템 개선. 할 일은 많았지만 지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됐으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지연은 윤리 담당관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군납업체 실사를 나가고 내부 신고 사례를 검토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죠. 처음엔 동료들이 그녀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진정성을 알아본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어요. 어느 날 오후 지연은 강원도 화천부대를 방문했습니다. 방독면 교체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부대장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중위님 오셨습니까? 중위님 덕분에 저희 부대 병사들이 안전해졌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제 임무였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중위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계속 불량 장비를 쓰고 있었을 겁니다. 부대장은 지연을 창고로 안내했어요. 새로 보급된 방독면들이 정렬돼 있었습니다. 지연은 하나를 집어들어 점검했죠. 필터는 정상이었고 고무는 탄력이 있었으며 렌즈는 깨끗했습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괜찮네요. 네, 병사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창고를 나서는데 한 병사가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등병 박민수였어요. 편지를 보냈던 그 병사였죠. 중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이병이죠? 네. 중위님 기억하십니까? 물론입니다. 편지 감사했습니다. 박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중위님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훈련받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은 박민수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순수한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죠. 천만에요. 앞으로도 열심히 복무하세요. 네. 중위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박민수는 경례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지연은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녁, 지연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언니들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연락을 해왔어요. 오랜만에 네 자매가 모였습니다. 식당은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죠. 음식이 나오고 언니들은 지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아, 요즘 어때? 김미연이 물었습니다. 바쁘지만 보람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행이야. 처음엔 걱정했는데 잘 적응한 것 같아. 김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막내가 군을 바꾸고 있어. 대단해. 김하연도 웃으며 말했어요. 언니들도 계속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없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지연의 말에 김미연은 손을 내밀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가족이야.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지연아, 내가 한 일은 정말 대단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내 용기를 기억할 거야. 그리고 군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 지연이가 시작한 변화가 퍼지고 있어. 김하연이 덧붙였습니다. 내부 신고 시스템이 강화됐고 군납업체 심사도 엄격해졌어. 다 지연이 덕분이야. 지연은 언니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기쁨이었고 감사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연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일기를 펼쳤죠.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화천 부대를 다녀왔다. 박민수 이병을 만났다. 그의 미소를 보며 내가 한 일이 옳았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다. 앞으로도 이 길을 걸을 것이다.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게 내 임무니까. 그리고 언니들이 함께하니까 두렵지 않다. 지연은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은 없었고 평화로웠죠.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다시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엔 새로운 업무 지시서가 놓여 있었어요. 또 다른 군납업체 실사 요청이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펼쳐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 일이 많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푸른 하늘,
흰 구름, 그리고 평화로운 아침.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숨 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고 새로운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연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언니들이 함께였으니까요. 김지연 중위 23살 여군.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이었죠. 군을 바꾸고 병사들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여정. 그 길 위에서 지연은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